민수야, 너 그토록 돈 없다던 간병비는 어디 갔니? 순애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제발 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민수는 순애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병인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장모님은 이렇게 화려한 파티를 해주는 거니? 엄마, 지금은 장모님 환갑잔치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상처받았어요. 지연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어머니 환갑 잔치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애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가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예전엔 정겨웠는데 요즘엔 그저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일어나는 것도 한참이었죠. 침대 옆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텅 빈 침대만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75이라는 나이가 거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소문났던 손도 이제는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붓고 휘어져 있었죠.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장사하며 흘린 땀의 대가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에 약을 먹으며 순애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받으러 가야 했죠.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때도 민수한테 연락하기가 미안해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새벽 2시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여러 가지 해놓고 챙겨 먹었는데 혼자 사니까 점점 귀찮아져서 대충 때우게 되었습니다. 계란 하나 후라이에서 김치와 함께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48살의 변호사인 민수는 요즘 일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어요. 며느리 지연도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죠. 손자 녀석은 대학생이 되면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는 나이가 되었고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금세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추석 때도 점심만 먹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었죠. 순애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바쁜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는 민수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빌라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다녔는데 세월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예전에 정이 있던 시장 골목들은 대형마트로 바뀌어 있었죠.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모든 것이 낡아 보였습니다. 버스 안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자신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즘 병원은 호텔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비며 약값이며 예전에 비해 몇 배나 올랐거든요. 김순애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냥 대충 먹고 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있겠어요? 안 됩니다. 당뇨는 관리를 잘못하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신장이나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입원이라니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이 앞섰어요. 지난번 입원할 때도 일주일에 200만 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간병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꼭 입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조심히 관리하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혈당이 300에 가까워요. 바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하기가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민수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시간 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도 며칠 안 자른 것 같았고 턱수염도 거칠게 나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가야 하는데. 미안하다, 민수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의사와 상담을 마친 민수는 순애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입원은 해야겠는데.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순애는 아들의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민수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기억이 났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사무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지연이도 회사에서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애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병인 대신 제가 틈틈이 와서 돌봐드릴게요. 간병비는 좀 줄여야겠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손가락이 관절염으로 휘어진 것도,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한 것도 모두 민수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간병비가 부담스럽다니요.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장사하던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버렸는데 이제는 나를 짐이라 부르니. 순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여유가 생기면. 괜찮다고 했잖니. 가서 일해라.
민수가 떠나고 나서 순애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번 첫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해주는데 자신은 홀로 누워있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새벽 2시쯤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웠지만 간호사를 부르기도 미안했습니다. 그냥 참고 새벽까지 뒤척이며 보냈죠. 아침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옆 침대 환자의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병실에 붙어 있으면서 약 시간 체크하고 식사 도와드리고 마사지까지 해드리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간병인은 안 쓰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당뇨는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순애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부담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괜찮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나갈 거라서요. 그래도 위험해요. 저희 시어머니도 당뇨인데 간병인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밤에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약 시간도 맞춰야 하고 인슐린 주사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간병인과 함께 이중으로 케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순애는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똑같이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 있나 싶었거든요. 사흘간의 입원 생활 동안 민수는 하루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그마저도 바쁘다며 30분 정도만 있다가 금세 떠났죠.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돌봐주는데 자신만 덩그러니 혼자 있으니까 간병인들도 신경을 덜 써주는 것 같았어요. 병실 청소할 때도 자신의 침대 주변은 대충 하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혼자서는 위험했고 링거가 빠져도 한참을 기다려야 간호사가 와줬어요. 옆 침대 환자는 간병인이 있어서 무엇이든 바로바로 해결되는데 순애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에 기침이 나도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려웠고 이불이 흘러내려도 혼자 정리해야 했어요. 할머님,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저희 간병인한테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옆 침대 며느리가 친절하게 말해줬지만 순애는 민망해서 거절했어요. 남의 간병인한테 신세지기가 싫었거든요.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간신히 간호사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그때 순애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혼자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 침대 간병인이 와서 도와줬는데 순애는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님, 정말 간병인 쓰시는 게 좋겠어요. 당뇨 환자는 언제 응급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간병인의 말에 순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퇴원날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로만 인사했죠. 엄마, 퇴원 축하드려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택시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민수야, 나 혼자 짐 들고 가기 힘든데. 병원에서 받은 약도 많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오늘 재판이 너무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짐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한테 부탁하시면 1층까지 내려다 줄 거예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인데 아들이 오지 않다니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와서 환자를 데려가는데 자신만 혼자 나가야 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옆 침대 며느리는 미안한 듯 바라봤지만 그것도 민망했습니다. 그럼 택시비만이라도 미리 보내줘. 현금이 없어. 아, 현금이 없어요? 계좌이체 할게요.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세요. 하지만 계좌이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현금으로 택시비를 아끼려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약봉지와 입원용품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쉬어가며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무릎은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입원하느라 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우유는 상해 있었고 김치도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계란 몇 개와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지침서를 보니 당뇨 환자는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밤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민수를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자식이라는 게 다 이런 건가요? 퇴원하는 날인데 얼굴도 안 보이다니.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대답 없는 사진만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민수를 엄하게 키웠는데 자신은 너무 감싸기만 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에 사는 이웃 김영숙이 올라왔습니다. 순애보다 몇 살 어린 영숙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서 그나마 외롭지 않은 편이었어요. 영숙은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했는데 이 집 저 집 소식을 다 알고 있었죠. 순애 언니, 어제 구급차 소리 들었는데 괜찮아요? 혹시 언니 집이었나 해서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집이었을 거예요. 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요즘 밥은 제대로 드세요? 순애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영숙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순애의 상태를 금세 알아챘어요. 언니, 민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차도 새 걸로 바꾸더라고요. 벤츠더라고요, 벤츠. 그것도 최신형으로.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한테도 별로 안 알려주나 봐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호텔에서 뭔가 행사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언니도 가세요? 순애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영숙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어요. 무슨 호텔이요? 아, 민수 씨가 이번 주에 호텔 스카이라운지 빌렸다고 하던데요. 우리 남편이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몰랐어요? 순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텔 스카이라운지라니 그런 곳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상상도 안 됐어요. 간병비가 부담된다던 아들이 호텔을 빌린다고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몰랐어요? 보통 이런 큰 행사할 때는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하잖아요. 혹시 깜짝 파티인가? 영숙은 계속 궁금해했지만 순애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한 파티일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언니, 민수 씨 와이프 지연 씨도 요즘 바쁘더라고요.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비싼 옷 한 아름 사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더라고요. 한 벌에 몇백만 원은 하는 것 같던데. 뭔가 큰 행사 준비하는 것 같던데. 영숙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산다고요? 그럼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나요? 자신의 간병비 10만 원도 부담스러워했던 게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민수 씨도 요즘 새 시계 차고 다니더라고요. 금색으로 반짝이는 거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시계 좋아해서 알아봤는데 몇 천만 원은 하는 거래요. 순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라니요. 자신은 병원비 걱정하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민수는 그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요? 영숙이 떠나고 나서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민수는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호텔을 빌리고 지연은 비싼 옷을 사고 민수는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요? 그날 저녁 순애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식 중인데.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죠? 별일 없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몸은 좀 어때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혈당 관리 잘하시고요. 괜찮다. 그런데 민수야, 혹시 이번 주에 뭔가 특별한 일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소리도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일이요? 별로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순애는 호텔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말았습니다. 괜히 캐묻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몸 챙기고 지내라. 네,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끊을게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궁금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언니, 민수 씨 행사 정말 크게 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호텔 직원한테 들었는데 스카이라운지를 사흘 동안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몇 천만 원은 될 거래요. 그것도 시내에서 제일 비싼 그랜드 호텔이라나?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자신의 간병비를 몇 년은 댈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자신은 입원할 때 간병인 비용 때문에 혼자 고생했는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 걸까요? 혹시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족 행사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제 민수 씨 와이프가 꽃집에서 꽃다발을 잔뜩 주문했다고 하던데요. 장미만 백송이는 주문했다나? 꽃집 사장이 이런 큰 주문은 처음이라고 하더래요. 순애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가족 행사라면 자신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을까요? 장미 백송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큰 행사를 준비하는 걸까요? 그리고 케이터링 업체한테도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음식으로만 말이에요. 랍스터에 와인에 한 테이블당 몇십만 원씩 한다나 봐요. 영숙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혹시 민수 씨가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럼 정말 깜짝 파티인가 보네요. 부러워요. 이런 효자 아들을 뒀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호텔에서 이렇게 큰 파티까지. 우리 아들은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영숙이 떠나고 나서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한 깜짝 파티일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병비도 부담스러워하던 아들이 갑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텔에서 몇 천만 원짜리 파티를 연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민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간병비를 주기 싫어서 그런 핑계를 댄 건 아닐까요? 자신을 속이고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영숙에게 어느 호텔인지 물어보고 정말 민수가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민수가 빌린 호텔이 어디라고 했지? 아, 시내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래요. 꼭대기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보면 시내 전체가 다 보인다나 봐요. 순애는 그 호텔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결혼식이나 큰 행사할 때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신문에서 연예인들이 결혼식 할 때 나오는 곳이었어요. 언제 한다고 했지?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저녁 시간에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이 바로 모레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봐야 할까요? 만약 자신을 위한 파티라면 가면 안 되겠죠. 깜짝 파티니까요. 하지만 만약 다른 이유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순애는 토요일에 호텔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멀리서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자신을 위한 파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정 정장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살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을 위한 파티라면 단정하게 입고 가야 했으니까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꼭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습니다. 순애는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처음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는데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는 어디에 있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는 25층에 있습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환한 불빛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유리문 너머로 파티 장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영숙이 말한 대로 랍스터와 와인, 그리고 온갖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자가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환갑 잔치였어요.
지연 어머니의 환갑 잔치.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장모를 위한 파티였던 거예요. 간병비가 부담된다며 자신을 홀로 병원에 두었던 아들이 장모를 위해서는 이렇게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지연의 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민수와 지연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장미꽃다발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민수가 정말 큰 선물 준비했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자신이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파티는 그런 장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려왔습니다. 자신의 75번째 생일에는 라면 한 그릇으로 혼자 보냈는데 장모에게는 이런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다니요. 지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 너 같은 사위를 둔 게 내 복이야. 어머니,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수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파티장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엄마, 왜 여기에?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도 놀란 얼굴로 일어났어요. 민수야, 너 그토록 돈 없다던 간병비는 어디 갔니? 순애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민수는 순애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병인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장모님은 이렇게 화려한 파티를 해주는 거니? 엄마, 지금은 장모님 환갑 파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상처받았어요. 지연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어머니 환갑 파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 내가 왜 곤란해? 순애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걸이와 귀걸이도 반짝였습니다. 영숙이 말했던 몇백만 원짜리 옷이 바로 그것 같았어요. 저는 제 어머니 환갑을 축하하는 거예요. 민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는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하면서 너희 어머니한테는 이런 파티를 해주는 걸 이해하라고? 파티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순애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순애는 저항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돈이 없다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간병인도 쓰지 않고 혼자 참았어. 병원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니? 몇 천만 원짜리 파티를 열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는 하루 10만 원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건 장모님 환갑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체면을 세워달라고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체면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아들이라니. 체면? 내가 내 체면을 망치고 있다는 거니?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장모님과 하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한 번뿐인 환갑인데, 그럼 내 생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도 평생 한 번뿐인 75번째 생일을 라면으로 혼자 보냈는데, 순애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을 안 했다고? 생일이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야, 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아니에요, 어머님. 계속하세요.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왜? 부끄러워? 순애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는 내 어머니야. 너를 낳아서 기르느라 평생을 바쳤어. 그런 내가 아플 때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하면서 장모에게는 이런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주는 게 맞니? 파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멈췄고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정말로. 그만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만하라는 거야? 순애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그럼 언제가 적절한 거야? 너희는 언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세요. 본인 생각만 하시고 다른 사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잖아요. 지연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었는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생각만 한다고? 나는 평생 너희 생각만 하며 살았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민수도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희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희생했다고? 이게 희생이 아니면 뭐야?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바란 적이 있니? 바라신 거 없다고요? 어머니는 항상 관심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민수한테 맨날 전화하시고 병원 갈 때마다 연락하시고.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외로워서 가끔 연락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 한다는 뜻인가요? 민수가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아니에요, 민수 씨.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해요. 지연은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간병비까지 다 감당하기엔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 이 파티 비용은 뭐야? 몇 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 거야? 이건 제 어머니 환갑이에요. 평생 한 번뿐인 환갑이라고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지연의 말에 순애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 생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도 평생 한 번뿐인 75번째 생일이었는데 어머니 생일 때 저희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가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바쁘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순애와 지연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하세요. 이제 저희도 살 길 찾아야 해요. 지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요? 부담 주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라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이런 걸 다 저희가 감당하기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순애의 말에 파티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이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나보고 조용히 지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순애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기른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였어요. 지연이 순애를 파티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밖에서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운 존재야? 순애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한 사실이 바뀌나?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이만하는 게 좋겠다. 어머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으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민수가 사과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서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장모에게는 사과하고 자신에게는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했어? 엄마,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해야 해? 너는 나한테 시간을 내주지도 않잖아.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내 자식에게 나는 그림자일 뿐인가?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어머니까지 내가 짐이라는 거지? 순애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명히 말해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더 독립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75살에 병든 몸으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라는 거야? 순애는 지연을 째려봤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희가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애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책임질 수 없다고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평생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애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급하게 다가왔지만 순애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알겠어. 순애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나보고 독립적으로 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순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 너희 파티 방해하지 않게.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순애는 재빨리 들어갔고 민수가 뛰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문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애는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밤 9시가 넘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버스가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순애는 고개를 돌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전등을 켜고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순애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고 했는데 이미 상해 있었어요. 김치도 시큼한 냄새가 났고 먹을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서 먹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자신이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벽 3시쯤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순애 명의로 바꿔놨었어요. 상속세 문제도 있었고 나중에 민수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죠.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가 있다는 걸 민수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내 삶을 맡길 수는 없어. 그동안 순애는 이 아파트를 민수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아들에게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어요. 순애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심을 굳혔어요.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사장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어떤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으세요? 순애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는 정말 좋은 물건이네요. 요즘 시세로는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단지는 최근에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바로 매물로 내놓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이런 큰 결정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명의 재산이니까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괜찮다.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연이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민수야, 너희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희 말이 맞아. 순애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게.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가 오라.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순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너희한테 연락 안 할게. 병원도 혼자 가고 간병도 혼자 할게. 엄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왜? 너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조용히 지내는 거.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엄마,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엄마.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심을 굳혔어요. 며칠 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50억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럼 바로 계약할까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순애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약 당일 순애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매수자는 중년 남자였는데 투자 목적으로 산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좋은 물건을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요.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애는 노트에 계획을 적어봤어요. 먼저 작은 집을 구해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는 요양보험을 들고 일부는 기부도 하고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순애는 아파트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작은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순애는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이런 큰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일부는 요양보험에 넣고 일부는 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거예요. 요양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순애는 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억 원 정도 넣으면 평생 간병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남은 돈으로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부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단체에 하려고 해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순애는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엄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순애는 마침 집에 있었어요. 이사 짐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있어. 와.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사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사하려고 해. 이사요? 갑자기 왜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작은 곳으로 이사할 거야. 엄마,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와 상의하셔야. 상의? 왜 상의해야 해? 내 인생인데.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잖아요.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4명의 집을 내가 처분하는 게 함부로야? 민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혹시 이 집을 팔으신 건 아니죠?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팔았어.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요? 왜요? 며칠 전에 팔았어. 50억 원에.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세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말씀?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있니? 순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제가 물려받을. 누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당연히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당연해? 나를 짐으로 여기는 아들한테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해?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나보고 조용히 지내라고 한 게 무슨 뜻이었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뭐가 늦지 않았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취소해야 해? 나는 이 결정에 만족해. 순애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희와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결정하시고
상해?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어? 장모 환갑 파티할 때 나와 상의했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어떻게 다른 문제야? 순애는 계속 따졌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일부는 요양보험에 넣고 일부는 기부할 거야. 기부요? 왜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일은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일단 저희와 상의하시고. 너희와 상의해서 뭘 해? 어차피 너희는 내가 조용히 지내기만 바라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에게 나는 짐일 뿐이야. 민수는 급하게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을 팔았어. 50억 원에. 전화 너머로 지연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지금 당장 와. 민수는 전화를 끊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오고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요. 얘기할 게 없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나를 버린 자식에게 내 삶을 맡길 수는 없어. 민수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30분 후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팔았어.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뭘 해? 어차피 너희는 반대했을 텐데. 지연은 민수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무슨 권리? 나를 짐으로 여기는 너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미 계약도 끝났고 돈도 내 통장에 들어왔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민수와 지연은 그 서류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 돈이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돈? 언제부터 내 돈이었어?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잊었구나. 그 집은 평생 일한 내 손의 땀과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이라는 걸.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처분하시는 게 맞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야.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죠. 지연이 다가와서 애원했습니다. 가족? 나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순애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진심이었잖아. 나보고 조용히 지내라고, 너희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한 게 진심이었잖아.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책임질 수 없다고 했잖아. 나보고 독립적으로 살라고 했고, 그 말들이 거짓말이었어? 민수와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민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간병비도 다 드릴게요. 병원도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뭘 다시 시작해? 너희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뀔 거예요. 정말로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할게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순애는 믿지 않았어요. 최우선? 장모 환갑 파티할 때는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나? 내가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요양원요?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응.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거야. 프리미엄 요양원인데 1인실이고 개인 간병인도 있어. 어머니, 요양원은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해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더라. 거기 가면 같은 또래 사람들도 많고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 순애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정말로 잘해드릴게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어머니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모신다고? 지금까지 모신 적이 있었나?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라고 하고 간병비는 아깝다고 하고 퇴원할 때도 안 오고 그런 너희가 나를 모신다고? 민수와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정말 다 기부하실 거예요? 10억 원은 요양보험에 넣었어. 10억 원은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 30억 원으로는 편안하게 살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고?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순애는 냉정하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라면 당연히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럼 장모 환갑 파티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야?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구한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자유야. 순애는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내 돈을 쓸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너희가 원하던 대로 독립적으로 살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집에서 사업도 하려고 했고 너희 사업을 위해서 내 집이 필요했던 거야? 그것도 미리 말하지 않고? 순애는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다. 너희가 왜 그렇게 집 이야기를 안 꺼냈는지. 나를 쫓아내고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민수와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이 살 거야. 순애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는 너희한테 평생을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줬어? 순애는 돌아서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가줘. 나는 이사 준비해야 해. 민수와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와 지연은 집을 떠났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계획대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순애는 지역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애 씨,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있긴 한데, 각자 바쁘게 살아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했습니다.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참가했어요. 오랜만에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순애 씨는 참 밝으시네요. 혼자 사시는데도 우울해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유롭고 편해요.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실제로 혼자 살기 시작한 후 순애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혈당도 안정되었고 무릎 아픈 것도 나아졌어요. 몇 달 후 민수가 어머니가 사는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뭐하러 왔어? 그냥 안부 인사하러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안부는 괜찮으니까 가.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한 번만 봬요. 하지만 순애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은 잃었지만 나는 이제 나를 되찾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순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